북한이 오늘 통신선을 연결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냉각의 흐름을 다시 또 평화와 화해의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큰 흐름의 물줄기를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일각에선 비대면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가 되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50대 5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네거티브한 입장에서 본다면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북한이 입은 상처가 있고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회담에 직접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대화의 파트너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제 임기가 10개월 이내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과연 지금 북한이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네거티브한 측면이라면 역시 여전히 이제 포지티브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가 좀 아직은 초기이긴 합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또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닫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역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대면 회담을 하기는 좀 북한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대면 회담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통일부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면 회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도 그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기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에 북한이 만약에 이제 판문점으로 온다면 판문점에 있는 북한 사람과 여기 회담본부에서 회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완전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약간 뭐 반접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놨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여전히 비대면 회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의지겠군요. 이 통신 연락선 복구가 되면서 이게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눠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통신선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데 통신선을 통해서 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신 연락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락선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또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과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군통신선을 만드는 이유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우리 쪽에서 그것을 대남 도발로 오해할 수 있다거나 또 우리가 휴전선 이내 근처에서 어떤 사고가 터져서 우리 뭐 헬기가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이 그것을 오인하고 도발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상대방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또 지금처럼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원할 때 그런 대화를 위해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통신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두 차례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그냥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오후 4시 정도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회담을 위한 통화는 아니고요. 그냥 통신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복원된 시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거든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랄까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늘을 의도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연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7월 27일에 맞춰서 이것을 연결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인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북 간에 이것이
뭐 정전 협정 기념일이고 하니 이 즈음에서 대략 연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뭐 우리 정부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감안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꼭 일부러 뭐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전격 복원이 되면서 그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사이 비방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요동치는 지지율 속에 달아오른 공방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철웅 기자. 네, 오늘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지역주의 논쟁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네거티브 자제와 정책 경쟁을 약속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원팀 협약식을 하루 앞둔 데다 당 안팎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후보 측근의 입을 빌린 대리전이 불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김영진 상황실장이 지역주의를 거론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대단히 나쁜 형태의 네거티브라고 비판하자 이낙연 후보 측 최인호 상황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호남 불가론을 분명히 드러낸 거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팀 협약식을 두고는 양측 수석 대변인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명백한 흑색 선전은 당이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협약식에 담자고 하자 이낙연 후보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실 검증을 위해 대리인 1대1 토론을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는 적정 주거 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역주의 공방을 자제하기로 했고 또 그것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연합뉴스TV와 MBN 주최로 후보 간 TV 토론회가 재개됩니다. 이를 계기로 과열된 경쟁 열기가 어느 정도 식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야권 상황도 살펴보죠. 국민의힘과 입당 시기를 놓고 현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부산을 찾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유엔군 화장터를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부산 경남 지역을 찾은 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입니다. PK 민심에 구애하는 동시에 PK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의식한 행보로도 읽힙니다. 윤 전 총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고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장재원 그리고 김희곤 의원이 부산 일정에 내내 동행했습니다. 네 사람은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을 곁들였는데요. 식사 자리에선 대선 앞두고 승리하라는 뜻에서 대선을 권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8월 입당은 조금 더 가까워진 분위기입니다. 윤 전 총장 기자간담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아직은 뭐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입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의원 확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언론을 내서 알려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선 친윤석열 대 친최재형으로 나뉘어서 견제 구도가 거셉니다. 어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연천의 유엔군 화장터를 찾아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은 처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최 전 원장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 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간 정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성장률은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 타격이 과거에 비해 적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에 비해 0.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 2분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부터 반등해 4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간 겁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회복 경향으로 1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고,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출은 2% 줄며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던 가운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온 겁니다. 2분기 성장률은 아직 하느니 지난 5월 내놓은 연간 성장률 4%의 달성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으로 민간 소비 타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은 3분기 역성장 전망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학습 효과가 하면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특정 부분으로 일부분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한은은 다만 연 4% 성장이 가능하려면 3,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를 기록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1차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인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오전 공수처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관 기자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포토라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섰습니다. 조 교육감은 수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면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2차례나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당시 특채에 반대하던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감사원 고발 이후 조 교육감을 입건하며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등 사건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조 교육감에게 당시 채용 과정에 대해 상세히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 입원하는 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번이 3번째로 특히 이번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별 사면론과 맞물려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병치료차 입원했으며 퇴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질환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시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외부 병원에 입원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작년 12월과 지난 4월에도 지병으로 입원한 바 있습니다.